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이채 트기도 전 물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서 으랴차 으랴차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매, 이놈의 그물이 징하게 무겁단께. 하며 투덜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에서 제일 힘 좋기로 소문난 복돌이였답니다. 여보게, 복돌이. 오늘도 벌써 나왔는교? 지나가던 할매가 말을 건넸지요. 아이고, 할매, 물고기들이 그물에 잔뜩 걸렸는디 이놈들이 통 안 나온단께. 하며 복돌이는 해맑게 웃었답니다. 아따, 내 힘으로도 그물이 안 올라온다고? 요상한 일이구만. 그려도 포기는 못하지라. 이놈의 그물, 복돌이 힘으로 꼭 끌어올리고 말 거요. 하며 복돌이는 다시 그물을 잡아당겼지요. 그때였습니다. 복돌아, 아침도 안 먹고 나왔네 그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만석이가 손에 주먹밥을 들고 다가왔지요. 만석이 아버지, 와시우? 복돌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답니다. 아이고, 우리 복돌이가 또 밥도 안 먹고 나왔지? 이것 좀 먹어라. 아버지, 고맙단께. 복돌이는 아버지가 최고요. 사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복돌이가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것을요. 저 복돌이가 어릴 적에 바다에서 떠내려온 거 기억하제? 장터 할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라제, 외놈들이 배를 공격해서 가족이 다 죽고 어린 것만 혼자 살아서 떠내려왔다 카더만. 근데 그때 만석이가 바다에서 건져서 키웠제. 진짜 친자식처럼 말이여. 그 충격에 머리가 그만. 배그, 불쌍한 거. 하나복돌이 마음씨는 참말로 착하제. 물고기를 잡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려, 어제도 내가 생선 한 마리 얻어왔는디 그놈이 자기는 굶어도 우리 손주들 먹으라고 주더라니께. 만석이도 복 받을 거여. 남의 자식을 저리 정성 들여서 잘 키워서 말이야. 할멈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복돌아, 오늘 물고기 많이 잡거든. 저녁에 매운탕 끓여 먹자. 진짜요? 아버지, 복돌이가 오늘 물고기 잔뜩 잡아올라고. 복돌이가 신나서 다시 그물을 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이차, 복돌이가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번쩍였지요. 이게 뭔겨? 자세히 보니 그물 속에 여인이 걸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세상에, 사람이여, 사람. 복돌이가 허둥지둥 그물을 풀어 여인을 끄집어냈습니다. 여인은 분홍 치마 저고리가 찢어진 채로 정신을 잃고 있었답니다. 복돌아, 이게 어쩐 일이고? 하지만 여인을 보는 순간 만석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가 이내 평소대로 돌아왔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소, 아가씨. 하고 복돌이가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만. 복돌아, 얼른 집으로 데려가라. 알았단께, 아버지. 복돌이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답니다. 야담TV 170번째 이야기. 물고기 잡던 바보 어부가 그물에 걸린 여인을 건졌는데 정체가? 집에 도착한 복돌이는 헌 이불을 깔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이런 꼴로 바다에 떠다니면 큰일 날 뻔했제. 하며 찢어진 옷을 대충이나마 꿰매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인의 얼굴이 달빛처럼 하얗고 고왔답니다. 손은 마치 파도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옷감도 마을 처자들이 입는 것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웠지요. 이 아가씨, 범상치 않은 양반네 집분인 것 같은디.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해맑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무튼 복돌이가 잘 돌봐드릴 거요. 복돌이 힘도 세고 물고기도 잘 잡단께.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인이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더니 벌떡 일어났답니다. 여긴 어디냐? 날카로운 눈빛으로 복돌이를 노려보았지요. 나는 복돌이여. 이 동네에서 힘은 제일 세고 이 동네에서 머리는 제일 나빠. 난 바보 어부단께. 복돌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에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날 구해준 거냐?
그렇지라. 아가씨가 그물에 걸려 있길래 복돌이가 얼른 건졌단께. 나는 여인이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가씨, 머리가 아파? 복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이고매, 울지 마시라. 복돌이도 옛날에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없단께. 그때 복돌이가 자신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지요. 그래도 복돌이는 잘 살고 있제라. 아가씨도 기억 안 나도 괜찮단께. 여인은 이 순박한 어부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았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의 오두막에서는 구수한 생선 조림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이고매, 시상해. 복돌이가 처음 해보는 음식인디. 복돌이는 아궁이 앞에서 생선을 조리며 여인을 흘끔거렸는데 여인은 복돌이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아가씨, 이름이 뭐시여? 기억은 안 나도 이름은 있어야 부르제. 복돌이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청아. 그냥 청아라고 불러다오. 청아? 좋은 이름이제라, 청아씨. 복돌이가 환하게 웃자 청아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답니다. 복돌아 고맙다. 뭐가 고맙단께? 복돌이는 당연한 일 했제라. 복돌이는 생선 조림을 청아 앞에 내려놓고 맛을 봤습니다. 아이고, 맛이 좀 이상한디. 복돌이가 요리는 못한단께. 청아가 한 숟가락 뜨자마자 쓴웃음이 터졌는데 생선이 너무 짜고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푸아, 이게 무슨 맛이냐? 아이고매, 맛이 없제. 복돌이가 처음 해보는디. 그래도 고맙다. 내 정성은 느껴진다. 청아는 그래도 한술 한술 비우며 복돌이의 단단한 팔뚝을 슬쩍 보았답니다. 이 사람 힘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만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복돌아, 안에 계신 아가씨는 좀 어떠시고? 아버지, 청아씨가 깨어났단께. 아, 그래? 다행이구만. 아가씨, 정신 차리셔서 다행입니다. 만석이가 인사를 건넸지만 청아는 이상하게도 만석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는 자신의 착각이려니 했지요. 복돌아, 청아씨 몸도 좀 나았으면 같이 바다에 나가볼란가? 신선한 바람도 쐬고. 복돌이의 제안에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말살이는 꽤나 정겨웠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을 어귀에서 무거운 그물을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으랴차, 영차. 복돌이는 어릴 적부터 힘도 좋고 착하더니 지금도 그대로요. 마을 할배들이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청아는 그런 복돌이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하나 아깝제라. 복돌이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어도 양반과 대릴 사위로도 갈 수 있을 텐디. 그래도 만석이가 친자식처럼 잘 키웠제. 복돌이 저리 건강하고 착한 것도 다 만석이 덕분이요. 마땅께 만석이가 없었으면 복돌이가 어찌 살았겠어? 청아는 그런 복돌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아도 저리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귀한 것 같구나. 그런데 저녁쯤 청아가 마을 주막을 지날 때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아이고매, 듣자 하니 수군 장군이 아가씨를 찾는다 카던디? 그라제, 외놈들이 아가씨가 타고 있는 배를 습격해서 납치됐다 카더만. 허, 그 딸이 어디로 간겨? 혹시 죽은 건 아닐라나? 근디 장군이 전국의 방을 붙이고 찾아다닌다 카더만. 왕실과도 관련이 있는 아가씨야 카더라. 줄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요. 수군 장군의 딸? 왕실과 관련? 설마 혹시 내가 수군 장군의 딸인가? 에이, 아니겠지. 한편 구석에 앉아있던 만석이도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수군 장군의 딸이라.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일 수도 있겠군. 며칠 뒤 복돌이와 청아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답니다. 청아씨, 복돌이는 청아씨가 참말로 좋단께. 뭐라고? 청아가 놀라 얼굴이 붉어졌지요. 청아씨 웃는 모습이 꼭달림처럼 고와서 가슴이 자꾸 쿵쾅거린단께. 복돌아,
무슨 고백을 저렇게 뜬금없이 할까? 그래도 귀여워. 청아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복돌이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나를 좋아한다고? 상관없단께. 복돌이는 청아 씨가 누구든 상관없제라. 에이, 바보야. 청아가 복돌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다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살려주소. 외놈들이다. 불이여, 불이여. 마을 어귀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왜구들이 칼을 들고 나타났답니다. 그하! 조선 놈들을 다 잡아들여라. 아이고 매. 살려주소.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있었지요. 청아 씨, 어서 도망가야 한단께. 복돌이가 청아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청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안 돼! 복돌아!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해! 청아의 눈빛이 변하며 빠른 속도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외구 하나가 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 계집이. 외구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청아 씨가 무술을? 복돌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청아를 바라보았지요. 청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무술 동작이 손에 익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복돌이도 주먹을 불끈 쥐고 외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랴! 이놈들아!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손대지 마라! 복돌이의 주먹이 외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만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지요. 저 계집 역시 범상치 않구나. 만석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잠시 뒤 외구들을 물리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돌이, 청아씨, 고맙소.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제.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복돌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청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꿈속에서 계속 조선 수군의 배들과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해주야. 장군이 청아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해주, 내 이름인가? 그런데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조선의 관군들이 나타났지요. 수군 장군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 관군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왜 장군님이 우리 마을에? 혹시 어제 외구 일 때문인가? 얼마 뒤 위엄 있는 장군이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그의 눈은 마을을 샅샅이 훑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군의 눈이 청아에게 멈춰 섰습니다. 저 아가씨는 장군이 말해서 급히 내려 청아에게 다가왔지요. 해주 공주마마. 장군이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해주 공주마마께서 살아계신다. 관군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공주마마? 청아 씨가 공주마마라고? 복돌이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나는 청아하니 해주의 머릿속에 기억이 주르륵 흘러들어왔답니다. 자신은 수군 장군 김혜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공주였고 수군을 시찰하러 가던 중 외구의 습격을 받아 바다에 빠졌던 것이지요. 김 장군? 해주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공주마마, 정말 살아계셨군요. 전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장군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청아 씨가 공주마마라고? 복돌이가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런데 해주가 복돌이를 바라보았는데 복돌이의 순박한 눈빛이 눈물로 얼룩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돌아, 내 기억이 돌아왔어. 청아 씨. 아니, 공주마마는 이제 복돌이 같은 바보, 어부하고는 함께 있으면 안 된단께. 복돌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해주가 복돌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돌이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지요. 공주마마. 복돌이는 바보, 어부단께. 공주마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치라. 복돌아, 해주가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이미 돌아서서 뛰어가고 있었지요. 한편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만석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라, 이거 재미있어지는군.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어. 만석이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공주마마,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장군이 말했지만
해주는 복돌이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장군, 저 어부, 복돌이를 꼭 찾아야 해요. 그가 날 구해줬어요. 알겠습니다. 공주마마.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뒷산에서 나무를 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청아씨, 아니 공주마마?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겨? 아버지, 복돌이는 바보, 어부단께 공주마마하고는 복돌이가 흐느꼈습니다. 복돌아,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채. 마음이 중요한 거요. 정말이요? 그렇지. 복돌이가 공주마마를 진심으로 대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제. 자, 이제 내려가서 공주마마한테 가보거라. 알았단께. 복돌이가 산을 내려가는 동안 만석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볼돌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돌아, 미안하구나. 그날 저녁 장군의 본진 근처 해주는 방에서 복돌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어디 있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공주마마. 복돌이가 왔습니다. 정말? 해주가 급히 문을 열자 복돌이가 서 있었답니다. 복돌아, 공주마마, 복돌이가 용기를 냈단께. 복돌아. 두 사람이 껴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습격이다. 왜구들이라. 공주마마를 지켜라. 관군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나갔지요. 복돌이와 해주도 밖으로 나왔는데 본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요. 그하! 조선 놈들 다 쳐라! 수십 명의 왜구들이 본진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관군들과 왜구들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왜구들의 거센 공격의 관군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공주마마를 지켜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복돌이가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북어 대가리 같은 놈들아! 복돌이는 힘이 세단께. 복돌아. 해주가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이미 왜구들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있었고 복돌이의 주먹이 왜구들을 하나씩 날려버리자 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 재미있는 놈이 있군. 검은 갑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왜구 대장 쿠로이와였지요. 내 놈 힘이 장사구나. 네가 대장이여? 복돌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하! 바보 같은 어부 주제에 배짱은 있구나. 쿠로이와가 허리춤에 커다란 칼을 빼들었고 복돌이가 주먹을 날렸지만 쿠로이와는 가볍게 피하며 복돌이의 팔을 베었지요. 이 어부 나부랭이가 무술도 모르는 주제에 나를 상대하려고? 잠깐 기다려 보더란께. 무술은 몰라도 그물질은 우리 마을에서 최고니께. 복돌이가 근처에 있던 그물을 재빨리 집어들었지요. 그물? 하하! 그런 걸로 뭘 하겠다고? 그때 쿠로이와가 다시 칼을 휘두르자 복돌이가 그물을 쿠로이와를 향해 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순식간에 쿠로이와의 몸이 그물에 휘감겼고 복돌이의 주먹이 쿠로이와의 배를 강타했답니다. 이런! 대장님이! 왜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쿠로이와를 끌고 후퇴하였고 이 원한 반드시 갚겠다! 쿠로이와의 외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해주가 달려와 복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돌아. 공주마마, 복돌이가 지켰단께. 고마워, 복돌이. 다친 데는 없어? 괜찮단께. 복돌이는 힘이 세지라. 복돌이가 해맑게 웃었지만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답니다. 복돌아, 괜찮은겨? 만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요. 만석이 아버지, 복돌이는 괜찮단께. 다행이구만. 공주마마님도 무사하시고. 만석이는 여전히 따뜻한 양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장군의 본진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복돌이, 내가 공주를 구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장군이 복돌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이상하다. 이 청년, 누군가를 닮았는데. 장군은 복돌이의 눈매와 이마를 보며 2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를 떠올렸답니다. 복돌이,
내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복돌이는 어릴 때 바다에서 배가 불타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디요. 배가 불탔다고? 언제쯤 일인가? 만석의 아버지가 20년 전이라 그러던디.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외구의 습격. 설마? 장군이 품에서 낡은 호패를 꺼냈지요. 복돌이, 이것을 보거라. 호패에는 세월의 발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군 용장 김용애. 복돌이가 그 호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외구의 습격을 받은 배에서 발견한 것이다. 내 전우이자 수군 용장 김용애의 호패지. 그런데 복돌이가 호패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복돌이의 눈앞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지요. 복돌아, 아버지 갑옷 좀 보거라. 갑옷을 입은 아버지가 웃으며 칼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 아가 자장. 따뜻한 손길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의 목소리. 행복했던 그날. 그리고 불타는 배. 비명소리. 붉은 바다. 으악, 아버지, 어머니. 복돌이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돌이, 괜찮은가? 장군이 급히 복돌이를 붙잡았지요. 아버지 이름이 김용애 맞단께? 복돌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고 복돌이가 떨리는 손으로 호패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근데 외놈들이 와서 불이 나고 아버지가 복돌이 살리라고 바다에 던지고 복돌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복돌이가 혼자 살았단께? 아버지, 어머니는? 복돌이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는데 울음소리가 본진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복돌이, 아니, 용애의 아들이여. 내 잘못이 아니다. 용애는 내 가장 친한 전우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싸웠어. 내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지.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는 왕실의 시녀로 가장 아름답고 착한 분이셨다. 두 분 모두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부모님은 내가 살아남은 걸 보며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복돌이. 용감한 전사의 피를 이어받은 고귀한 조선 수군의 아들이란다. 장군님, 복돌이가 호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장군님, 고맙단께? 복돌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한편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만석이는 복돌이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중얼거렸지요. 계획을 서둘러야겠어. 만석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밤마다 호패를 꼭 쥐고 부모님을 그리워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주가 복돌이를 찾아왔습니다. 복돌아, 괜찮아? 공주마마, 복돌이의 눈은 아직 붉어 있었지요. 복돌이, 내 부모님은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며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자란 걸 자랑스러워하실 거고. 혜주가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돌이는 공주마마 때문에 힘이 난단께. 나도 복돌이 덕분에 살았어. 복돌이,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공주마마, 이제 둘만 있을 때는 공주마마 말고 그냥 혜주라고 불러. 복돌이는 슬픔 속에서도 혜주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지요.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만석이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깊은 밤, 혜주가 묵고 있는 방.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잠든 혜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답니다. 쉴드. 그때 만석이가 혜주의 입을 막으려는 순간 만석이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겨? 복돌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복돌아! 만석이가 당황했지만 이내 칼을 빼들었지요. 아버지, 그 칼은 뭐단께? 복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안하다. 복돌아. 하지만 이것이 내 임무다. 임무, 무슨 소리야 아버지? 혜주도 깨어나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만석이가 막았지요. 조용히 해라. 만석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단께?
복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외구의 첩자다. 뭐라고? 복돌이가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지요. 공주를 납치하는 것이 내 임무야. 어서 비켜라. 안 된단께. 공주마마는 복돌이가 지킬 거요. 복돌이가 만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복돌아, 내가 나를 막으려 하느냐? 아버지, 왜 이러시는겨? 왜 외구 편을 드시는겨? 복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아, 그래, 너는 알 권리가 있지. 만석이가 잠시 멈췄답니다. 20년 전 내 가족이 탄 배를 습격한 자가 사실 바로 나였다. 뭐시여? 복돌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만석 아버지가 그날 배를? 그래, 나는 외구의 첩자로 이 마을에 숨어 들어왔지. 그날 너희 가족이 탄 배를 습격한 것도 나였다. 아버지, 어무이를 만석이 아버지가 죽인겨? 복돌이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럼 복돌이를 바다에서 구해준 것도 거짓말이란께? 구해준 게 아니야. 내가 바다에 떠내려왔을 때 그냥 살려둔 것뿐이지. 왜 복돌이를 살렸단께? 내 힘이 언젠가 쓸모 있을 것 같아서였다. 쓸모라고? 복돌이는 아버지를 믿었는디 20년 동안 진짜 아버지처럼. 미안하다, 복돌아.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만석이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이 아버지, 복돌이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복돌이 아버지였단 말이여? 비켜라, 복돌이! 나는 공주만 데려가면 된다. 안 돼요, 아버지. 복돌이가 앞을 막아섰지만 만석이의 칼이 번쩍였지요. 복돌이가 어깨에 칼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복돌아, 해주가 비명을 질렀지만 만석이는 해주를 붙잡고 외쳤지요. 조용히 해라, 공주! 만석이가 해주의 입을 막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지요. 공주마마, 만석이 아버지, 왜 그러시는겨? 아버지. 복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관군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공주마마가 납치당하셨다! 어서 추격하라! 하지만 만석이는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지요. 그날 이후 나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침상에서 눈을 떴답니다. 복돌이, 깨어났구나. 장군님, 공주마마는 어디 계시는겨? 미안하다. 복돌이. 아직 찾지 못했다. 복돌이가 못 지켰단께. 내 잘못이 아니다. 만석이 그자가. 만석이 아버지, 아니, 만석이. 복돌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돌이, 우리는 외구의 본거지를 알아냈다. 공주를 구출하러 갈 것이다. 복돌이도 갈 거단께. 복돌이가 공주마마를 꼭 구할 거요. 하지만 내 몸은. 괜찮어요. 복돌이는 힘이 세지라. 그럼 좋다. 함께 가자. 한편 외구의 본거지. 해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편히 계시오. 만석이가 다가왔지요. 만석, 당신 왜 이런 거요? 이것이 내 운명이오. 나는 외구로 태어났고 외구로 살아왔소. 하지만 복돌이를 20년 동안 키웠잖소. 복돌이, 만석이의 얼굴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이내 차갑게 변했지요. 복돌이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오. 거짓말. 나는 봤어. 당신이 복돌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만석이가 돌아서서 나갔고 이튿날 새벽 외구 본거지 근처 장군과 복돌이 그리고 수십 명의 관군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준비됐느냐? 복돌이가 해주씨를 꼭 구하겠소. 좋다. 신호와 함께 돌격한다. 관군들이 일제히 외구 본거지로 돌격했답니다. 조선 놈들이다. 막아라. 왜구들과 관군들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복돌이는 해주를 찾아 달렸습니다. 공주마마. 복돌이가 해주를 찾아 감옥으로 향하자 감옥 앞에서 만석이가 나타났습니다. 복돌아, 역시 왔구나. 만석이 아버지, 해주씨를 돌려주라고. 내가 나를 이기면 돌려주지. 만석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으랴!
복돌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의 칼이 복돌이의 팔을 스쳤지요. 복돌아,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만석이의 무술 실력은 복돌이보다 월등히 앞섰는데 만석이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복돌이는 점점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복돌아, 그만해. 감옥 안에서 해주가 소리쳤습니다. 공주마마, 복돌이는 괜찮단께. 하지만 복돌이의 몸은 이미 한계였고 만석이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 아버지, 복돌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만석이의 칼이 그를 향했지요. 복돌아, 미안하다. 만석이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만석이, 칼을 내려놓아라. 장군이 수십 명의 관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장군, 이미 늦었소. 만석이, 항복하라. 관군들이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잠시 칼을 든 채 망설이다가 복돌이를 바라보았답니다. 복돌아, 너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운명은 바꿀 수 없었어. 어차피 이대로 돌아가도 나와 내 식솔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순간 만석이가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칼을 내려놓았지요. 복돌아, 행복해라. 아버지, 만석 아버지, 왜 이러셨단께? 복돌이는 아버지를 용서했단께. 만석이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복돌아, 고맙다. 아버지, 만석 아버지. 복돌이가 쓰러진 만석이를 붙잡고 절규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임금께서 복돌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대가 공주를 구해주었으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복돌이는 공주마마하고 평생 함께 살고 싶단께요. 복돌이의 솔직한 말에 임금께서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좋다. 그런데 공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아버님도 참, 저희 마음속 왕자님은 이미 복돌이옵니다. 그래. 그럼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한 달 뒤 혼례식이 열렸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날 무렵 복돌이와 해주는 궁을 떠나 남해안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아이고, 복돌이가 돌아왔네 그려. 공주마마도 같이 오셨제. 할배들, 할멈들, 복돌이가 돌아왔단께. 그리고 얼마 뒤 해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단께. 복돌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지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바다요. 바다라고 부르자고. 좋은 이름이네요. 몇 년이 더 지나 복돌이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아버지, 이 물고기는 왜 이렇게 큰겨? 바다가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물었지요. 허허, 그건 말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그렇단께. 어머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막내 파랑이가 나도 하며 따라붙었지요. 좋단께.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바다에 나가자고. 복돌이는 아들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지요. 으랴차, 영차. 복돌이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가 가득 잡혔답니다. 그때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복돌이는 참 대단하제. 물고기도 잘 잡고 공주마마도 잡고 암튼 대단혀. 이렇게 바보 어부 복돌이와 해주 공주의 달콤하면서도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지요. 어수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사이를 뜻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살 수 있듯이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운명적인 인연이지요. 바다에서 평생을 살던 바보 어부 복돌이가 바다에서 건진 해주 공주.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운명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돌이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은 어떤 벼슬과 재물보다도 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보 어부 복돌이와 해주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날 밤 과부마님의 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하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머슴이 마님께 또 뭔 짓을 하는겨? 옷고름도 못 풀던 바보가
이제는 밤마다 마님을 녹초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대감집 안방에서 벌어진 일은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득술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득술은 어느 날 갑자기 바보 행세를 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제까지 멀쩡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었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득술은 말도 어눌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뒤뚱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술을 가리키며 저기 가는 바보 보아라, 저기 가는 바보 보아라, 저놈은 일은 못하는데 밥은 3사발씩 먹는다는 녀석이야 라며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득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바보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는 대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3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첫째는 40이 넘은 이씨 부인으로 까칠하고 무서운 성격이었지만 속은 따뜻했습니다. 둘째는 35 정도의 정씨 부인으로 우아하고 지적이며 책을 좋아했지요. 셋째는 29의 안씨 부인으로 활달하고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대감의 첩들로 대감이 죽은 후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이씨 언니, 우리 머슴이 필요하지 않아요? 밭도 많고 집안일도 많은데 우리 여자들 힘으론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안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요즘 젊은 사내들은 품삯만 많이 받고 일은 제대로 안 하니 어디 쓸만한 머슴이 있을까? 이씨 부인이 한숨을 쉬자 정씨 부인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마을에 바보 득술이라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힘은 장사라는데 어때요? 아니, 바보를 우리 집에 들이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씨 부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바보가 좋아요. 바보는 순해서 말도 잘 듣고 무엇보다 우리 새 과부가 있는 집에 눈 밝은 사내를 들이면 위험하잖아요. 안씨 부인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새 과부는 마을로 나가 득술을 만났습니다. 득술은 길가에 앉아 침을 흘리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기 있네. 저 사람이 바보 득술이라는 사람이구나. 정씨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안씨 부인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어머, 그래도 생김새는 반반하구나. 저런 사내가 바보라니. 아까운데. 그때 이씨 부인이 득술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이봐, 자네가 득술이라는 사람인가? 득술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총명해 보였지만 곧 멍한 표정으로 변했지요. 네, 저는 바보 득술입니다만.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할 생각 있나? 밥 세끼에 잠자리, 그리고 1년에 배 2피를 주지? 밥 먹고 잠자고 좋구만요. 득술은 침을 질질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득술은 새 과부가 사는 대감집의 머슴이 되었답니다. 첫날부터 그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지요. 무거운 통나무를 혼자서 들어 올리고 쟁기를 수없이 끌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바보라서 새 과부는 그를 귀여운 강아지 보듯 했지요. 득술아, 이거 먹어라. 이씨 부인이 떡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득술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한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목을 퀭퀭거리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미련둥아.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한편 대감집 옆 주막에는 춘삼이라는 영리한 사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득술의 오랜 친구로 득술이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야, 득술아, 언제까지 바보 행세할 거냐? 마을 사람들 모두 너가 바보인 줄 알고 있어. 춘삼이 주막 뒤편에서 득술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왜 이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득술은 바보 행세를 잠시 멈추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알았어. 근데 새 과부 중에 어떤 과부가 제일 마음에 드냐? 춘삼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머슴일 뿐이야. 에이, 넌 잘생기고 힘도 세고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새 과부 모두 너한테 반할 거야. 춘삼이 껄껄 웃으며 득술을 놀릴 때였지요. 갑자기 대감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득술은 급하게 달려갔지요. 마당에 도착하니 이씨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님 왜 우세요? 득술이 바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야. 대감님이 남기고 간 빚이 많은데 이제 갚을 돈이 없다네. 득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회로구나. 그날 밤 득술은 몰래 대감집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치는 밤이었지요. 득술은 주변을 살핀 후
은행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쯤이었을 텐데. 땅을 파던 득술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득술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는데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득술은 이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제가 이거 발견했어요. 득술은 바보 행세를 하며 금화가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이씨 부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꿈에 대감님이 나타나서 저기 은행나무 아래를 파보라고 했어요. 이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감님이 돌아가셔도 날 생각해 주시는구나. 고맙다. 득수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 그날 이씨 부인은 빚쟁이들을 모두 불러 빚을 갚았고 그리고는 기쁜 마음에 득수를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예, 득수라, 내가 우리 집 은인이야. 앞으로 넌 그냥 머슴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일원이야. 이씨 부인이 말하자 덕술은 바보 같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밥도 많이 주셔요. 득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건 걱정 말 거라. 그날 밤 춘삼을 만난 득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과부의 마음을 얻었어. 뭐라고? 어떻게 한 거야? 아직은 비밀이야. 하지만 곧 두 번째 과부의 마음도 얻을 거야. 득술은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며칠 후 득술은 정씨 부인이 근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득술은 부엌일을 하는 척하며 정씨 부인 가까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엿들었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해야 하는데 요즘 공부가 안 된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 정씨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득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로구나. 그날 저녁 득술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 문제가 뭐라고 하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하지만 최근 임금님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관심이 많으시다던데. 득술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정씨 부인의 아들 방 앞에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중요하다 들었어요. 임금님께서 좋아하신대요. 정씨 부인의 아들 인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도련님, 저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제 주막에서 사람들이 말하길 임금님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인재는 덕술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지요. 정말 그게 이번 과거 시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군. 인재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관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과거 시험을 보러 갔지요. 놀랍게도 시험 문제는 정확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인재는 급제했고 정씨 부인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득수라, 우리 인재가 내 덕분에 급제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알았니? 저는 그냥 들었어요. 제가 바보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득술은 순진한 표정으로 웃자 정씨 부인은 감동하여 득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바보라고 다들 너를 무시하지만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인재의 급제는 내 덕분이야. 그날 밤 득술은 춘삼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과부의 마음도 얻었어. 이야 득술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한 거야? 설마 니놈 그 큰 거시기로 어떻게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양반댁 마님들이 내 놈에게 홀딱 넘어갈 리가 없지 않냐? 춘삼이 눈을 찡긋하며 묻자 덕술은 억울한 얼굴로 말했지요.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딴 소리는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 거라. 입에 올렸다가는 니놈 그 잘난 수염이 다 뽑히는 수가 있어. 그래, 알겠다. 그럼 셋째 안씨 과부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안씨 과부의 마음도 곧 얻을 거야. 득술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탐관오리인 현감이 안씨 부인을 눈여겨보고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안씨 과부가 미인이라더니 과연 소문이 사실이군. 그 여인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현감의 명으로 관아의 하인들이 대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씨 부인 현감 나리께서 부인을 첩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따라오시지요. 안씨 부인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실수이다. 과부들만 사는 집에 갑자기 찾아와 달밤에 삿갓 쓰고 참외 찾는 소리 아니옵니까?
이 씨 부인과 정 씨 부인도 함께 나서서 안 씨 부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관아 하인들은 강제로 그녀를 데려가려 했지요. 그때 득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잠깐만요. 안씨 부인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뭐? 감히 바보 주제에 현감나리의 명을 거역하느냐? 현감나리께서는 백성의 딸을 함부로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안씨 부인은 이미 저와 약속한 사이입니다. 관아 하인들은 득술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바보가 약속한 사이라고? 어서 비켜!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현감나리께 이 글을 전해주십시오. 득술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관아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편지를 현감에게 전달했는데 편지에는 놀랍게도 현감의 비리와 횡령 사실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이미 그 증거가 임금님께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요. 현감은 크게 놀라 안씨 부인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파직되어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한편 안씨 부인은 득술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득술아, 정말 고마워. 너가 바보가 아니란 걸 이제 알겠어. 그런데 왜 바보 행세를 했던 거야? 득술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과부는 이제 득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각자 득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이 씨 부인은 득술에게 좋은 옷을 해주었습니다. 이걸 입어봐. 바보 행세할 때 입던 누더기 말고 이젠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정 씨 부인은 득술에게 책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좋은 책이 있어. 함께 읽어볼래? 그리고 안 씨 부인은 득술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특별히 내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 세 과부의 관심이 득술에게 쏠리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바보 득술이 세 과부의 마음을 모두 얻었대.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긴 요즘 보니 바보 같지도 않던데. 춘삼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득술에게 달려왔습니다. 야, 득술아. 마을 사람들이 너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고마워 춘삼아.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왔어. 득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득술은 자신의 방에 세 과부를 모두 초대했습니다. 마님들, 제가 지금까지 바보 행세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과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득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감님의 조카입니다. 뭐라고? 세 과부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대감님은 제 삼촌이셨습니다. 삼촌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지요.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와서 마님들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바보 행세를 한 거지? 이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와 바보 행세를 하며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금화가 묻힌 곳도 미리 알고 있었고 과거 시험 문제는 사실 주막에서 관리들의 대화를 엿들어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감의 비리도 제가 몰래 조사한 것이지요. 세 과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득술은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감님의 인장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맞아. 이건 분명 우리 대감님의 인장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안 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계속 이 집에서 사시면 됩니다. 저는 단지 마님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정말 미안하구나. 이 씨 부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전혀요. 마님들은 항상 저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득술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집주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세 과부 모두 득술에게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이 씨 부인은 득술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득술 도련님,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집안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한답니다.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겠어요? 정 씨 부인도 득술에게 찾아왔습니다. 득술 도련님, 제가 글도 알고 예절도 바르니 도련님의 배필로 적합할 것 같아요. 저를 선택해주세요. 안 씨 부인 역시 득술에게 고백했습니다. 득술 도련님, 저는 아직 꽃봉우리도 탐스럽고 활기차니 밤마다 정성을 다해 모시고 대감집 자손들로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득술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 과부 모두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춘삼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춘삼아, 어떡하면 좋을까? 세 과부 모두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데. 춘삼은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습니다. 야, 득수라. 옛날에 한 도령이 세 아씨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3명 모두와 혼인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세 과부 모두 너를 원하고 내가 그들 모두를 아끼니 셋 다 아내로 맞이하면 어떨까? 득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그런 것이 가능할까? 옛날 양반들은 첩을 열어두지 않았나? 너는 대감의 조카인데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잖아. 춘삼이 웃으며 말하자 득술은 춘삼의 제안에 고민했지만 결국 세 과부에게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마님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 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 분만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과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세 분 모두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세 과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셋은 이미 자매와 같은 사이예요. 함께 당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게 득술은 세 과부 모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대감집을 꾸려나갔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아이고, 오늘도 바쁘시겠어요, 마님들. 이웃집 안악이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 집 도련님이 곧 돌아오신다고 하니 준비할 게 많답니다. 이씨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득술은 춘삼을 자신의 집안관리인으로 삼았고 둘은 함께 대감의 사업을 번창시켰지요. 그렇게 세 과부와 득술 사이에는 여러 자식이 태어났고 그들은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었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행복한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대감집을 찾아왔지요. 이곳이 고 강대감의 집입니까? 노인이 대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강대감의 오랜 친구입니다. 대감께서 생전에 맡기신 중요한 물건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말하자 춘삼은 노인을 안으로 안내했고 득술에게 알렸습니다. 득술은 서재에서 노인을 만났지요. 안녕하십니까. 삼촌의 친구분이시라니 반갑습니다. 득술이 공손히 인사하자 노인은 득술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과연 대감의 조카라더니 똑같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가 진짜 강 대감의 조카인지 시험해보러 왔네.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거든. 바보 머슴이 갑자기 대감의 조카라며 나타나 새 과부를 차지했다고 말일세. 득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제가 사기꾼이라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지. 자, 내 질문에 답해보게. 진짜 대감의 조카라면 알 텐데. 대감이 어릴 적 왼쪽 귀 뒤에 있던 점은 어떤 모양이었지? 득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왼쪽 귀 뒤에 점이 없으셨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지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그럼 대감이 가장 아끼던 물건은? 옥으로 된 말 조각상입니다. 항상 서한 위에 두시고 만지작거리셨지요. 득술이 자신있게 대답하자 노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과연 자네가 진짜 대감의 조카로구나. 소문이 사실이었어. 어르신, 제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노인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네. 자, 이것을 받게. 노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내 득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감이 나에게 맡긴 편지일세. 자네가 진짜 조카임이 확인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지. 득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 득술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은 은행나무 밑에 묻은 금화가 아니라 북쪽 산중턱에 있는 옥광산의 문서다. 이 광산은 대대로 우리 가문의 것이었으나 많은 이들이 탐내는 바람의 비밀로 해왔다. 문서는 안방 벽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다. 그곳에서 우리 가문의 진짜 보물을 찾아 가문을 더욱 번창시켜 주기 바란다. 내 삼촌이 남김. 득술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삼촌,
대감은 자네를 무척 아꼈다네. 자네가 이 집안을 지켜줄 것을 믿었지. 득술은 노인에게 깊이 감사하며 정중히 배웅했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 득술은 바로 안방으로 향했지요. 대감, 무슨 일 있어요? 정씨 부인이 득술의 급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삼촌께서 남기신 중요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안방 벽장 뒤에 숨겨두셨다고 하니 함께 찾아봅시다. 제 과부와 득술은 안방 벽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뒤 벽장 안쪽을 꼼꼼히 살펴보던 이씨 부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여기 벽이 약간 튀어나왔네요. 득술이 그곳을 눌러보자 놀랍게도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상자가 있었지요. 이것이구나. 득술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옥광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와 지도가 들어있었고 득술은 문서를 확인한 후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우리 가문이 북쪽 산에 옥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집안은 더욱 번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과부도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씨 부인이 감격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감님이 이런 보물을 남겨두셨다니. 득술은 다음 날 바로 춘삼과 함께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폐광된 듯한 옥광산이 있었지요. 춘삼아, 우리가 다시 이 광산을 열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득술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너는 온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거야. 춘삼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을 다시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을 고용하고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았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광산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도련님, 광부 하나가 득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큰 옥 원석은 처음 봅니다. 사람 머리만한 옥 원석이 발견되었고 이는 광산의 풍부한 매장량을 증명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옥광산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때부터 득술은 옥대감이라 불리게 되었고 옥광산의 발견으로 득술과 세 과부의 집안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를 고을 사람들과 나누었지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글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춘삼은 광산의 관리인까지 되어 출세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꽤 인기 있는 총각이었는데 이제는 더욱 많은 처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요. 야, 춘삼아, 이제 너도 장가들 때가 됐잖아. 득술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난 너처럼 여러 아내를 두고 싶으니 더 기다려야지. 춘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득술의 집안은 더욱 번창했고 그의 자식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씨 부인의 아들은 무관이 되어 나라를 지켰고 정씨 부인의 딸은 규방문학에 뛰어나 시와 글씨로 이름을 알렸으며 안씨 부인의 쌍둥이 아들들은 상인이 되어 가업을 이어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득술과 세 과부는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그들은 정원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지요. 대감,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이씨 부인이 득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하자 안씨 부인도 거들었지요. 저는 지금도 가끔 당신이 바보 행세하던 모습이 생각나요. 너무 귀여웠어요. 득술은 새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 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바보 행세를 하며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여름날 아침 햇살이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삼인성우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소문의 위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득술이 바보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모두가 그를 바보로 믿었듯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지혜롭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가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득술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면서도 세 과부의 마음을 얻고 가문을 번창시켰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또 밤이로구나. 황해도 평산 땅 끝자락 달빛이 스민 초라한 초가집 안
배틀을 짜던 처녀는 실타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지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 20세 꽃다운 나이였지만 앙상한 뺨과 야윈 손가락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배틀 앞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어 그녀의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가는 실을 다루느라 여린 손끝은 항상 갈라져 있었지요. 어머니, 약타료들이 수치 다 떨어졌는데 또 장에 나가봐야겠네. 방 안쪽에서는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노모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저녁이 되자 서연은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여미고 숯을 사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늦게 나왔나. 비가 오려는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장구름이 산자락처럼 달을 가리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그녀의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예상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열려다 멈칫했는데 장독대 옆에 낯선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말했지요. 아니, 거기 누구세요? 줍소. 그냥 좀 비를 피하려 했을 뿐이요. 사내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저음에 떨림이 가득했지요.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무언가가 비쳤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사내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골짜기엔 밤중에 사람도 개도 다 문을 걸어 잠그는데 이 낯선 자는 마치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사내는 그저 비참해 보였을 뿐 그의 눈빛에 깃든 슬픔과 고독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데 어디 다쳤어요? 괜찮소. 그냥 베었을 뿐이요. 사내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캄캄하고 비는 쏟아지는데 이 사내를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간에 마른 장작을 몇 개를 놓으며 말했지요. 그럼 불을 피우세요. 날씨가 이리 추운데 얼어 죽어요. 고맙소. 그 말에 사내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벌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깊고 검푸른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한을 담고 있는 듯했지요. 저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지요. 창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에 자꾸만 그 사내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굴까? 평산 땅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낯선 사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슬픈 눈동자,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손에서 흐르던 붉은 피.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서연의 배틀 앞에는 정갈이 접힌 은비단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 비단을 손에 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아침 햇살에 비친 비단은 은은한 광채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제가 짠 건 아닌 것 같사온데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응, 저건 아주 예전에 내 아비가 남긴 마지막 무명이었는데 어디서 찾은 것이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가 남긴 물건이라곤 몇 개 안 되었고 이 비단도 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설마 어제 사내가? 서연은 배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틀 아래에는 미세한 물방울 자국이 있었고 그 주변에 붉은 얼룩도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이곳에 앉아 비단을 짠 듯한 흔적이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서연은 장독대로 나가보았지만 어제의 사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탄 장작과 흩어진 재만이 그가 있었음을 증명해 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매일 밤 장독대 옆에는 그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서연의 배틀에는 신비한 무늬의 비단이 하루에 한 폭씩 생겨났지요.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 사내의 존재가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람? 내가 왜 그 사람을 기다리지? 그녀는 매일 아침 발견하는 아름다운 비단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비단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무늬와 색을 갖고 있었고 마치 달빛을 품은 듯 은은하게 빛났지요.
며칠째 이어진 기이한 현상에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서 이상한 남정네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린다더라. 그러게 말일세. 서연이 어미가 중병을 앓는데 무슨 이상한 병을 옮긴 게 아닐까 걱정이네. 사람들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서연의 집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신비로운 비단이 다음 날에도 나타날지, 그리고 그 사내가 다시 장국대 옆에 나타날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사내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를, 이름을, 어디서 왔는지도. 마치 묻는 순간 지금의 모든 상황이 깨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저 날마다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사내는 장독대 곁에 앉아 있었는데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제는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더 커졌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서연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사내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처음으로 서연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셨다면 미안하오. 서연 낭자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소.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선이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30을 넘은 듯 보였지만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것 같았지요. 매일 밤 우리 배틀 앞에 비단이 생겨나는데 혹시 당신 작품인가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의문이 풀린 듯 했지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비단을 어떻게 짜시는 건가요? 말없이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고요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오. 그런데 낭자께서는 배틀을 잘 다루시더이다. 솜씨가 고운 손이오. 서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배틀 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말에 당황했지요. 그걸 어찌 보았어요? 매일 봤으니 아는 것이지요. 당신이 배를 짜는 동안 나는 바람처럼 그 곁을 서성였소.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낮에는 그림자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모르던데.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배틀에 걸린 은비단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진웅이라 하오. 서연은 그 이름을 속삭이듯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진웅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지요. 허나 그 이름은 오래전에 죽었소. 이승에선 말이지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내의 눈동자에 스친 빛은 마치 물속처럼 깊고 싸늘한 그림자를 담고 있었고 그의 손등엔 검은 실 자국이 감겨 있었습니다. 당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소. 나는 비단을 짜다 죽은 자요. 서연은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진웅은 그저 슬픈 듯 눈을 감은 채 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헌데 당신이 짠 비단엔 그리운 온기가 스며 있소. 어쩌면 그 온기 덕에 내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걸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서연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에서 온 사내라니. 그런데 어찌 이리 사람 같은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웅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놈의 병 기운이 또 극성이네. 서연은 부엌으로 약차를 데우려 나섰다가 놀랍게도 진웅과 마주쳤지요. 진웅은 불을 조심스레 지피고 있었고 등 뒤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어요? 약초 창문 틈에 뒀소. 거기 잎사귀가 새 딸린 것인데 어머니 병안에 좋을 것이오. 서연은 창문 틈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곳에 신선한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내 손이 기억하오. 죽기 전에도 약초를 다리며 살아갔으니. 혹시 예전에 이 마을에 사셨어요? 진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 집, 이 부엌에서 내 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 허면 그때 불에 타 죽은 소년이 설마. 그게 나요. 순간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고 짜르르르 찻잔이 깨지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놀라게 했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각난 찻잔을 주우려 했으나 진웅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손 다치오. 그 손길은 차갑지만 부드러웠고 어딘지 모르게 위로처럼 느껴지며 그의 손길에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은 왜 돌아왔어요? 진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엔 아직 풀리지 못한
매듭이 남아 있으니 그 말을 끝으로 진웅은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창문 틈에 놓인 약초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웅이 말한 풀리지 못한 매듭이 무엇일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약을 먼저 다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진웅이 준 약초로 약차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는데 어머니는 약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들었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며칠 뒤 서연의 어머니는 갑자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웅이 전해준 약초 덕분이었지요. 이게 무슨 기적이냐, 서연아. 숨이 편하다.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서연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전되다니 정말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약이 잘 드셨나 봐요. 조금만 더 드시면 완쾌하실 거예요. 내가 정성껏 보살펴줘서 그런가 보다. 내 딸이 복덩이구나.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진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웅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진웅, 그때 불은 왜 났어요? 진웅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내가 배틀을 짜고 있었소. 어머니는 감기를 앓고 계셨고 누이는 시장에서 늦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허나 술 취한 한 사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소. 술에 취해 여인을 찾던 그 사내는 우리 집을 비단 짜는 기생집이라 착각했지요. 그게 누구죠? 진웅은 그제야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와 혼처가 오간 그 집안에서 도련님이라 불리는 자요. 정윤도령, 고을 수령의 아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윤도령은 마을에서 가장 세도가 높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최근에는 서연에게도 혼처를 넣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자가 우리 어머니 의원비를 대주겠다며 혼처를 맺자 했던 그 사람 말하는 건가요? 그 자가 내 가족을 태워 죽였소. 헌데 아직도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소. 불길이 치솟는 장작 너머로 진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윤도령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의원비를 대주겠다며 접근했고 서연과의 혼인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웅의 가족을 죽인 장본인이라니. 그럼 당신이 밤마다 짜던 비단은 무엇이지요? 내 한을 담은 것이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짜던 비단이기도 하지요. 진웅은 서연의 배틀 옆에 놓인 비단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러자 비단에서 은은한 빛이 번졌고 그 안에 희미하게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불에 타는 집,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웃고 있는 정윤도령의 모습이 마치 그림처럼 비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비단에 새겨진 진실. 이게 당신이 말한 풀리지 못한 매듭인가요? 진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렸소. 그리고 나를 이승에 붙잡아둘 마음의 주인을.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었지만 동이 틀 시간이 다가오자 진웅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실타래 하나만이 남아 있었지요. 풀리지 못한 매듭, 그리고 진실이라. 서연은 그날 밤 이후로 진웅의 이야기 그리고 비단에 새겨진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윤도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웅에 대한 묘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윤도령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는데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서연 낭자, 요즘 마을에서 뒷말이 만소이다. 밤마다 누군가와 눈이 맞았다고들 하오. 허튼 소문입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진웅의 가족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게 대할 수 없었지요. 허튼 소문이라면 이 집을 뒤져보아도 괜찮겠지요? 정윤도령의 입가엔 비릿한 미소가 흘렀고 그의 수하들이 이미 마당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이 중하신데 집안을 뒤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절하니 더 의심스러워지는군. 혹시 숨기는 게 있나? 정윤도령은 서연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따라갔지요. 정윤도령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배틀 앞에 놓인 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비단이지? 시골 처녀가 짤 수 있는 물건은 아닌데. 정윤도령이 비단을 집어들자 놀랍게도 비단에서 은은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난 그림,
불타는 집과 도망치는 사람들. 이게 뭐지? 정윤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비단에 새겨진 그림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짠 비단입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보는 장면들을 비단에 담았지요. 정윤도령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꿈? 무슨 꿈? 화재에 관한 꿈입니다. 10년 전 바로 이 집에서. 서연의 말에 정윤도령은 안색이 더욱 창백해지더니 비단을 떨어뜨리며 격분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비단이 말해주는 것뿐이지요. 정윤도령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 비단을 어디서 얻었지? 누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놓으세요. 서연이 말했지만 정윤도령은 그녀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말했지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상한 귀신에게 홀린 것 같구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겠어. 싫어요. 놓아주세요. 서연이 몸부림치는 순간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방문이 거세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윤도령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배틀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드르륵 드르륵.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배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실이 가로지르고 북이 움직이고 비단이 짜여나가는 소리만이 들렸는데 겁에 질린 정윤도령은 서연의 팔을 놓고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지요. 귀신이 씌었어. 이게 다 내 짓이지? 아니에요. 이건.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한쪽에서 어둠이 모여들더니 진웅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손에는 붉은 실타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윤도령. 진웅의 목소리가 온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불 속에서 내가 한 마지막 맹세를 기억하오? 정윤도령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내 놈은 넌 이미 죽었잖아. 그래, 난 죽었소. 하지만 한이 풀리지 않아. 이승에 묶여 있었소. 그 한은 바로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오. 정윤도령은 허겁지겁 방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진웅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오. 진웅은 손에 든 붉은 실을 정윤도령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정윤도령은 눈을 부릅뜨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제발 그만둬.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윤도령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그때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불을 질렀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줄 몰랐어. 용서해줘. 정윤도령의 고백은 울음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고 진웅은 그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오. 진웅의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달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의 형체는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을 가로질렀을 뿐이었고 정윤도령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요.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연은 진웅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떠나세요? 진웅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오. 당신이 짜는 비단이 나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소. 그렇게 그날 진실이 밝혀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것입니다. 서연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약을 구해올게요. 서연은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진웅이 전에 알려준 약초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지요. 그날 밤 서연은 배틀 앞에 앉아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진웅, 당신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웅은 나타나지 않았고 서연은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약초꾼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산길을 따라 하루를 걸어 마침내 도착한 약초꾼의 오두막. 그곳에는 나이 든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눈에서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저승에
한 발을 담근 사람과 교류했지. 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죽은 사람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인연은 위험하단다. 내 어머니의 병은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승의 기운이 이승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앞당길 수 있단다. 내가 죽은 자와 맺은 인연이 내 어머니의 수명을 깎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웅과 가까워진 것이 어머니의 병을 악화시켰다니. 그럼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를 살리려면 저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것만이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부적을 집 사방에 붙이고 이 약을 어머니께 드려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그 죽은 자를 생각하지 마라. 그를 마음에서 지워야 한다. 서연은 부적과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요. 진웅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그녀에게 너무 큰 희생이었습니다. 진웅, 당신을 잊으라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서연, 진웅, 어디 계셨어요? 알고 있소. 할머니가 한 말도 모두 들었소. 그럼 정말 제가 당신과 인연을 맺어서 어머니께 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소. 할머니의 말은 절반만 맞소. 저승의 기운이 이승 사람에게 해롭긴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병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오.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보시오. 거기에 진짜 약초가 있을 것이오. 진웅은 서연에게 특별한 장소를 알려주었고 서연은 그날 밤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작은 연못가, 그곳에는 정말로 진웅이 말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약초로 어머니의 약을 다렸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신기하구나. 서연아, 숨이 훨씬 편하고 몸도 가볍다. 이게 무슨 약이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 알려주신 약초예요. 그날 밤 서연은 장독대 앞에서 진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웅과의 인연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밤 초가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달빛은 투명하게 장독대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정윤도령이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서연의 집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배틀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엔 진웅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단을 짜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이 오니 손이 멈추었소.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에.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도 진웅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간격을 넘어선 감정이었지요. 진웅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죽은 몸이오. 허나 매일 밤 당신 곁에 앉아 있으면 살아 숨 쉬는 듯하오. 그럼 이 밤이 꿈이라 생각하세요? 꿈속에선 살아도 되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차디찬 손, 그러나 그 속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비단 같소. 겉은 곱고 고요하나 실타래 안에는 얽히고 설킨 사연이 담겨 있지요. 서연의 눈동자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진웅, 오늘 밤은 날 위해 살아주세요. 진웅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서연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 밤 배틀방엔 실한 가닥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쉼없이 엮이고 있었지요. 처녀의 방에 이런 늦은 밤 이리 앉아 있으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소. 아직도 난 처녀예요. 진웅의 눈동자엔 갈등과 욕망이 번졌습니다. 이승의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서연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지요. 죽은 자라 하였으면서 이리 뜨겁게 숨쉬다니 참 이상해요. 당신이 숨을 불어넣었소. 그대 숨결이 내 몸을 깨우고 있소이다. 진웅의 손끝이 서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손길에 온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손은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 언저리에 닿았지요. 이 손길 불안하지 않소? 아니요, 오히려 그리웠어요. 그녀의 옷고름이 슬며시 풀어지자
진웅의 손이 멈칫했지요. 허락하시오. 오늘 밤은 이승이 아니니 허락한다 하겠어요. 장독대 너머 불빛이 일렁이는 밤, 배틀이 잠든 방 안에서 실이 아닌 마음이 짜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 순간 진웅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는데 서연의 손이 닿는 자리마다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죽은 자의 그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온기는 날 살리고 있소.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진웅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뜨거워졌고 서연은 마치 저승에 온 듯 몽환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영혼이 되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이상하게 진웅은 더 이상 장독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렸지만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손 한 번 더 잡아볼 걸. 서연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역시 사랑은 이승의 것이어야 하는가. 서연은 배틀 앞에 앉아 마지막 비단 한 폭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자꾸만 끊어졌고 눈앞은 흐려졌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배틀을 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이 너무 팽팽하오. 손가락을 다칠 것이오. 익숙한 그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진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선명한 모습으로 서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웅. 이승의 선 떠나야 했으나 그대가 짠 이 비단, 그 끝매듭이 아직 묶이지 않아 돌아왔소. 서연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안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럴 작정이었소. 허나 그대의 마음이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두었소. 진웅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배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오. 허나 마지막 매듭만큼은 함께 짜고 싶소. 서연과 진웅은 비단 한 폭의 마지막 가름매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배틀에서 은은한 빛이 뻗어나왔고 마치 하늘과 땅이 실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요? 정윤도령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소. 그가 스스로 관가에 나아가 모든 죄를 실토했다고 하오. 그게 정말이에요? 비단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진실이오. 그는 괴로워하다.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소. 나의 가족은 이제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소. 진웅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한을 풀었고 이승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요? 서연, 이 몸은 죽은 자요. 허나 그대가 진심을 짜준 덕분에 나는 원한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소. 진웅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진웅,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다른 곳이니. 진웅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과의 하룻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나가 천천히 사라졌지요. 그가 사라진 자리엔 눈부신 은비단 한 폭과 단단히 묶인 붉은 매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윤도령의 죄가 밝혀지면서 그의 가족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비단을 사기 시작했고 그녀의 솜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향한 시선도 달라져 이제는 존경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 비단이 장에서 꽤 값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단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늘면서 서연의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차츰 호전되었고 두 사람은 예전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서연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넌 정말 대단한 딸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웅의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후 서연은 마을 최고의 비단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단은 저승과 이승을 잇는 실이라 불렸고 그 안에는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은은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단을 입으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 전해진다고 믿었지요.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서연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웅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끔 밤마다 장독대 옆에 불을 피워놓았지요. 그리고 그 불빛 앞에서 진웅과 보냈던 하룻밤을 떠올렸습니다.